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모의논술고사 인문사회계 2 해설을 맡은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승문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인문사회계는 1과 2가 있는데 이제 2는 그 인문사회계열 중에서 이제 수리적 능력이 좀 더 중요한 경제학과, 국제무역학과, 그리고 응용통계학과, 경영학과, 기술경영학과, 부동산학과 이런 학과 지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치러야 되는 이제 논술고사입니다. 그리고 인문사회계 2에서 크게 두 문항이 있는데 1번 문항은 인문사회계 1에서의 1번 문항과 이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2번 문제를 이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안에는 총 3문제가 있습니다. 2-1, 2-2, 2-3 이렇게 3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1번 문항을 풀기 전에 이 문항에 필요한 이제 제시문, 제시문을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부분에 나온 내용입니다. 조건부 확률이죠. 조건부 확률. 그 조건부 확률이란 무엇이냐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어떤 다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조건부 확률이라 하죠.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일어났다고 가정할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사건 A에 대한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기호로 이렇게 확률 B가 일어날 확률인데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1에서 6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래서 이 U를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주사위를 던져서 한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는 1에서 6까지의 자연수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집합 A는 짝수의 집합이라고 합시다. 이 중에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 짝수의 집합을 A라고 합시다. 그럼 2, 4, 6이죠. 2, 4, 6이 있을 테고 집합 B는 3의 배수라고 합시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 3의 배수라고 합시다. 그러면 3이랑 6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말은 여기서는 무슨 말이냐면 A는 짝수의 집합이죠. 그리고 B는 3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주사위를 던져서 나올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지만 짝수란 얘기죠. 즉 2와 4와 6 중에 하나란 얘기죠. 그럴 때 그 숫자가 3의 배수일 확률, 3의 배수일 확률. 이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뭐죠? 짝수이면서 짝수라는 가정하에 3의 배수 6이죠. 6.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왔을 때 그 수가 2, 4, 6 중에서 유일한 3의 배수인 6일 확률인 겁니다. 그럼 확률이 얼마죠? 3분의 1이죠.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즉 2, 4, 6 중에 하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3의 배수인 6일 확률이니까 2, 4, 6 중에 6일 확률. 각각 2와 4와 6은 각각 동일한 확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 중에 2, 4, 6 중에 6일 확률은 3분의 1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인 식을 통해서도 이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이 교집합, A와 B의 교집합. 이게 뭐죠?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이 위의 식에서 보면 A가 일어날 확률은 뭐죠?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숫자 중에 짝수가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죠. 1, 2, 3, 4, 5, 6 중에 2, 4 또는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죠. 그리고 A 교집합 B, A와 B의 동시에 속하는 숫자는 뭐죠? 6이죠. 6. 그래서 6이 나올 확률은 뭐죠? 6분의 1이죠. 이 6개의 숫자가 1, 2, 3, 4, 5, 6 6개의 숫자가 동일한 확률로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6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 그럼 A, 짝수라는 조건 하에 3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이 공식을 이용해 보면 A가 일어날 확률, 즉 2분의 1분의 A 교집합 B의 확률, 즉 6이 나올 확률, 6분의 1 해보면 3분의 1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아까 제가 말로써 구했던 그 확률과 동일한 확률이죠. 그래서 이 공식을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식을 약간 변형해 보면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은 이 조건부 확률 곱하기 A가 일어날 확률,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양변에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면. 그래서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문제를 풀 때 이 식도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해 두시고 2-1번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회사의 직원 중 절반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이 회사에는 두 팀 A와 B가 있다.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중 80%는 A팀에서 일하고 20%는 B팀에서 일한다.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 중 40%는 A팀에서 일하고 60%는 B팀에서 일한다. 예지는 이 회사의 A팀에서 일하고 있다. 라 제시문,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제시문입니다. 라를 참고하여 예지가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몇 %인지 구하시오. 우선 문제에서의 내용을 확률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크게 직원들을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우선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느냐 보유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A팀에서 일하는지 B팀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또 나눌 수 있겠죠.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집합을 O라고 합시다. 그리고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집합을 집합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절반은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절반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직원을 우리가 임의로 하나 골랐을 때 그 사람이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 즉 집합 O에 속할 확률은 2분의 1이겠죠.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을, 이 회사의 직원 중에 한 사람을 임의로 골랐을 때 그 사람이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이겠죠. 그죠? 그리고 두 팀이 있는데 이건 뭐죠?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중 60%는 A팀에서 일한다. 이건 어떻게 표시하죠? 이게 방금 설명드렸던 조건부 확률이죠.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A팀에서 일할 확률은 80%인 거죠.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 중에서는 80%가 A팀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 중에 한 명을 임의로 골랐을 때 그 사람이 A팀 소속일 확률이 80%인 거죠. 그 말은 조건부 확률, 즉 기술 자격증 보유, 즉 이 사람이 집합 O에 속한다는 가정하에 집합 A에, 즉 A팀에서 일할 확률이 80%겠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나머지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다, 즉 집합 O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 B팀에서 일할 확률은 이제 20%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들 중에 40%는 A팀에서 일하고 60%는 B팀에서 일한다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해보면 어떤 사람이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즉 집합 X에 속한다는 가정하에 집합 X에 속한다면 이 사람이 A팀에서 일하고 있을 확률은 40%인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B팀에서 일할 확률은 60%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구해야 될 건 이 어떤 직원, 예지라는 직원이 A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A팀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에 이 사람이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몇 %인지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뭐죠? 이 확률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직원이 A팀 소속입니다. 그래서 A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이 사람이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 즉 집합 O에 속할 확률, PO 바 A, 이걸 구한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이거는 옆으로 옮겨 쓰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PO 바 A, 즉 A라는 조건 하에 O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아까 그 제시문에서 봤던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죠? PA분의 PO와 A의 교집합인 거죠. 우선 이 분자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O와 A의 교집합. 아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이용하면 어떻게 구할 수 있겠죠? 이거는 이 순서를 바꿨으면 O 교집합 A는 A 교집합 O랑 똑같죠? 그죠? 그리고 아까 기억나시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썼던 이 식을 이용하면 이거는 PA
바 5, 즉 5라는 가정하에 A일 확률 곱하기 5일 확률, 집합 5에 속할 확률, 즉 기술 자격증을 보유할 확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들은 다 알고 있죠. 0.8이죠. 0.8 곱하기 P5는 2분의 1. 어떤 직원을 한 명 임의로 추출했을 때, 골랐을 때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은 50%라고 했으니까 0.4입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분모는 0.4가 됩니다. 문제는 이제 분자, 이 A일 확률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문제에서 제시된 내용 중에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 A의 전체 직원 중에 A팀에 속하는 직원의 확률 또는 비율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할 수도 있겠죠? 한번 그림으로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왼쪽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에 이 A팀과 B팀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두 팀만 있다고 했으니까 A 합집합 B는 전체 집합을 U라고 합시다. U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팀 안에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 윗부분이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아랫부분이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X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정확히는 다 포함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역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과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 사람을 합하면 전체 직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팀,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건 이 A팀인데, A팀 안에서 보면 이 직원을 두 부류로 나눌 수 있겠죠. A팀에 속하면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즉 A 교집합 O가 될 테고, 그리고 또 다른 부류로는 이 A팀에 속하면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이 사람들은 A 교집합 X에 속하는 사람들이죠. 이거 두 개를 합하면 A죠. 그죠? A팀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도 있고 보유하지 않는 사람도 있죠. 그게 다죠.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지도 않고 보유하지 않지도 않는 사람 거는 없죠. 그런 사람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여기 오른쪽에 다시 식으로 쓰면 A팀 중에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A 교집합 O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A팀 소속 직원 중에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A 교집합 X라고 할 수 있죠. 이 두 개를 합하면 그냥 팀 A가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두 집합 사이에서, 즉 A 교집합 O와 A 교집합 X 사이에서, 이 두 집합 사이에서 교집합은 공집합이죠. 왜냐하면 A팀 중에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건 말이 안 되죠. 보유했거나 보유하지 않았지, 보유했으면서 보유하지 않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A팀의 직원의 숫자 N은 이 숫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식에서 그냥 이걸 더하면 되는 거죠. 직원 숫자를 구할 때 이거 더하기 이거는 전체 A팀의 숫자. 무슨 말이냐면 A팀에 속하면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 더하기 A팀에 속하면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숫자가 전체 A팀의 숫자가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식으로 쓸 필요도 없이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 이 식의 양변을 전체 직원 수로 나눠 보겠습니다. 전체 직원 수를 이 회사의 전체 직원 수를 대문자 N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식의 양변을 전체 직원 수로 나누면 이렇게 되죠. 이게 뭐죠? 우선 첫 번째 항이 뭐죠? 이게 확률이죠. A 교집합 O, 어떤 직원, 이 회사 전체에서 어떤 직원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A팀에 속하면서 기술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죠.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이거는 전체 직원들 중에서 A팀에 속한 직원들이니까 이게 어떤 직원을 임의로 뽑았을 때 그 사람이 A팀에 속할 확률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죠? 이 PA, 이 분모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PA는 이 두 확률의 이제 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거의 다 했죠. 아까 우리가 조건부 확률에서 구한 공식을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다시 쓰면 A 교집합 5는 5일 확률은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A 교집합 X의 확률은 X라는 가정하에 A1 조건부 확률 곱하기 PX로 쓸 수 있고, 이제 이 값들은 문제에서 다 제시된 값들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0.8 곱하기 0.5 더하기 X라는 가정하에 A1 조건부 확률은 0.4죠. 0.4. 0.4 곱하기 PX는 0.5죠. 0.5는 0.4 더하기 0.2니까 0.6입니다. 그래서 분모는 0.6이고 분자는 아까 우리가 0.4라고 했었죠. 0.4. 그래서 0.6분의 0.4, 즉 6분의 4 또는 3분의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0.666666 계속 나가는 건데, 소수점 아래 세 자리에서 반올림 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0.67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0.67입니다. 네, 그게 이제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고,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앞에 제시문이 있긴 한데, 고등학교 경제 시간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이제 수요와 공급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격과 수요량 간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수요 곡선이라고 하고, 그리고 가격과 공급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곡선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죠. 일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물건을 일반적으로 덜 사게 되죠. 그죠? 그리고 반대로 가격이 비싸지면 그걸 이제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이 팔려고 하겠죠.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시장 균형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시장 균형을 이룬다고 하죠. 시장은 균형 상태에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년간 어떤 재화에 대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이 아래 식과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PD는 D는 디맨드, 수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가 지불하는 가격이고, PS는 S, supply 해서 공급자가 지급받는 가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격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에 내가 내는 가격이랑 가게 사장님이 최종적으로 받는 가격이 다를 수 있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에게 어떤 재화 가격의 10%의 세금이 부과된다고 합시다. 그리고 어떤 재화의 가격이 예를 들어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100만 내는 게 아니라 100의 10%인 10까지 포함해서 총 110을 내야 되는 거죠. 110. 그리고 내가 낸 110 중에서 100만큼은 가게 주인한테 가고 10만큼은 정부의 세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110을 냈지만 이 재화를 사려고 나는 총 110만큼을 냈지만, 공급자, 물건을 파는 사람은 100만큼을 받으니까 이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과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최종적으로 받는 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제에서 보시면 정부는 이 재화 한 단위당 T 곱하기 PS 만큼의 세금을 부과하려 한다. 세금이 부과된 후 시장의 균형은 아래 식에 따라 정해진다. 그래서 이 식을 보시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 세금만큼을 더한 거죠. 이 T 곱하기 PS가 세금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 방금 제가 설명드린 그 예를 들면, 공급자가 받는 가격이 100일 경우에 T는 0.1이라고 합시다. 세율은 10%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T 곱하기 PS는 10이 되겠죠. 그래서 110. 소비자가 내는 가격은
110인데 110을 다 공급자가 받는 게 아니라 공급자는 100을 받고 이제 10은 정부가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2023년 이후의 수요 곡선은 전년도의 균형 수량, 즉 2023년 같으면 전년도의 균형 수량이니까 2022년도의 균형 수량 Q2022라고 합시다. 그래서 그게 이제 수량축 절편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식이 수요 곡선이 이 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아까 2022년에는 이 절편이 1이었는데 그 다음 해부터는 전년도의 균형 수량이 이 절편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급 곡선은 동일합니다. 매년 이렇게 가격과 같다 라는 식으로 동일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3년 이후에도 정부는 각 연도 공급자가 받는 가격에 T를 곱한 만큼의 세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2030년 균형 수량이 0.001원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하시오. 우선 2022년에 시장 균형부터 구해 보겠습니다. 2022년의 시장 균형은 일단 이 식에 의해서 구할 수 있다고 했죠. PD가 뭐죠? PD를 다시 쓰면 1 빼기 Q죠. PD는 이 식에서 1 빼기 Q라고 쓸 수 있죠. 그리고 PS는 그냥 Q죠. 그래서 이 식이 나오는 겁니다. 1 빼기 Q는 그러니까 PD가 1 빼기 Q고 PS는 Q랑 같죠? Q 더하기 TQ. 그래서 이 식이 나오고 이 식을 풀어보면 Q 2022년의 균형 수량은 2 플러스 T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이 식을 풀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결과적으로 같은 답을 얻을 텐데 시장 균형의 정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면 시장 균형이 뭐죠?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가격과 거래량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요량은 1 빼기 PD입니다. 1 빼기 PD. 그래서 이걸 QD라고 합시다. 이걸 QD라고 하고 공급량을 QS라고 합시다. 그럼 시장 균형은 QD는 QS가 되는 가격과 거래량이 수량이 시장 균형이죠. QD는 뭐죠? QD는 1 빼기 PD 이고 QS는 PS죠. 그런데 PD는 뭐죠? PD는 이거죠. 이걸 다시 간단히 쓰면 1 더하기 T 곱하기 PS죠. 그래서 오른쪽에 옮겨 쓰면 QD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이게 균형 조건이죠. 시장 균형 조건인데 QD는 1 빼기 PD이고 QS는 PS라고 했는데 이 식에서 PD는 1 더하기 T 곱하기 PS죠. 이거는 PS. 해서 PS에 대해서 풀어보면 이 1 더하기 T PS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2 더하기 T PS가 되니까 PS는 2 더하기 T 분의 1 곱하기 PS. 죄송합니다. 그냥 1이죠. 예. 2 더하기 T분의 1. 이 나오죠. 그런데 QS는 PS라고 했으니까 이 공급 곡선에서 2 플러스 T는 T분의 1이 됩니다. PS가.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을 앞에 식에 대입해서 QD를 구해보면 QD도 2 더하기 T분의 1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최초에 QD는 QS라고 시작해서 문제를 풀어서 이 값을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QS와 QD는 다 2 더하기 T분의 1이 되고 그게 시장 균형에서의 균형 수량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균형 수량은 2 더하기 T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의 균형 수량은 2 더하기 T분의 1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그럼 2023년도의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냐면 Q는 이제 2023년도의 Q입니다. 전년도의 균형 수량 즉 2 더하기 T분의 1 빼기 PD
이걸 수요량, 수요 곡선이니까 수요량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PD는 이 재화 한 단위에 대해서 소비자가 지불해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2023년의 QS는 여전히 PS와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똑같은 세금을 이제 매년 부과한다고 했으니까 2023년에도 QS는 QD, 수요량, 공급량과 수요량이 같아지는 시장 균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면 QS는 PS고 QD는 E 더하기 T분의 1 빼기 PD인데 아까 우리가 구했듯이 PD는 1 더하기 T. PS보다 이 T만큼의 비율만큼 더 많은 거니까 그만큼의 세금이 발생해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식을 정리해 보면 이 1 더하기 T PS를 왼쪽으로 넘기면 2 더하기 T PS는 2 더하기 T분의 1 해서 PS는 2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이 되죠. 그죠? 그런데 QS는 PS랑 같죠. 그래서 이게 QS가 되는 거고 아까 우리가 2022년에 대해서 풀 때 제가 설명드렸듯이 지금 2023년에 대해서 풀 때도 우리가 이 QS는 QD가 되는 수량을 찾은 겁니다. 가격과 수량을. 그래서 이걸 앞의 식을 이용해서 구해보시면 또 QD도 이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균형 수량은 2 더하기 T의 제곱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2030년이죠. 30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2030년까지 쭉 계산해 봐도 되는데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근데 우리가 지금 패턴이 보이죠? 아마 짐작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럼 2024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2024년에는 아마도 2 더하기 T의 세제곱분의 1이 될 테고 2025년에는 2 더하기 T의 4제곱분의 1이 될 겁니다. 아마도 실제로 구해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물론 실제로 구하면 그 자체가 증명일 수도 있지만 이거를 2030년까지 다 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수학적 기납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히만 설명드리면 수요곡선의 이 절편을 그냥 어떤 수 A라고 합시다. A 빼기 QD라고 하고 PS는 그냥 QS가 되죠. 그래서 시장 균형을 찾아보면 QD는 QS니까 수요량과 공급량이 같아지는 게 시장의 균형 조건이니까 A 빼기 PD는 PS인데 PD가 뭐였죠? PD는 1 플러스 T, PS에 비해서 1 플러스 T만큼 곱해준 거죠. 1 플러스 T, PS는 PS니까 이걸 PS에 대해서 정리하면 PS는 2 플러스 T분의 A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QS는 PS랑 같으니까 뭐 QS도 이 QS도 2 플러스 T분의 A가 되는 거고 사실 우리가 QD는 QS와 같다라고 해서 문제를 푼 거니까 QD도 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 시장 균형 수량이 2 플러스 T분의 A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A 이렇게 우리가 A라고 두고 시작했을 때 균형 수량은 2 플러스 T A를 2 플러스 T로 나눠준 값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매년 이 절편이 뭐라고 했죠? 전년도의 균형 수량이 A죠. 그래서 그 다음의 균형 수량은 전년도 균형 수량의 2 플러스 T분의 1을 곱해준 값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짐작이 아니라 사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다 보면 2030년에는 어떻게 되겠죠? Q2030에는 보시면 2022년도에서는 이거의 한 제곱이죠. 그리고 2023년도에는 2제곱,
2024년도에는 3제곱, 2025년도에는 4제곱 이니까 2030년에는 9제곱이 되겠죠. 9제곱 분의 1이 될 겁니다. 이게 문제에서 보시면 0.001 0.001이 되게 하는 t값을 구하라는 게 이 문제입니다. 이 좌변을 다시 써보면 2 더하기 t분의 1의 9제곱이랑 똑같죠. 이거는 0.001이니까 양변을 9분의 1제곱 하면 좌변은 그냥 2 더하기 t분의 1이 되고 우변은 뭐죠? 이 식이 되는 거죠. 0.001에 9제곱근이라고 하나요? 9제곱근이라고 하나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는 문제에서 주어졌죠. 0.464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플러스 t는 0.464를 이용해서 t값을 구해서 반올림 해보시면 0.16이 나옵니다. 그래서 t는 0.16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3번 문제에서는 이제 기대값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것도 확률과 통계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떤 x라는 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x1, x2 그리고 xn 중에 하나의 값을 취하게 되고 각각의 확률이 p1, p2 그리고 뭐 pn까지 라고 했을 때 이 x의 기대값 또는 평균 이걸 기호로 이제 EX라고 하고 실제로는 구하는 방법은 x1 곱하기 x1이 일어날 확률 p1 더하기 x2 곱하기 x2가 일어날 확률 p2 해서 각각의 경우에 대해서 다 이런 식으로 n, xn, pn까지 다 더해주면 이 x라는 변수의 기대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x라는 변수가 40% 확률로 100 그리고 60% 확률로 5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p는 확률입니다. x의 기대값은 0.4 곱하기 100 더하기 0.6 곱하기 50 해서 40 더하기 30이니까 70인가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제가 상당히 이제 긴 편인데 이거는 우리가 뭐 완전히 그러니까 수학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인문사회계이기 때문에 이제 문장 뭐 독해 능력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하려고 이렇게 긴 문제를 한번 내봤습니다. 사장 한 명과 근로자 한 명이 일하는 가게가 있다. 이 가게의 수입은 근로자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장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관찰할 수 없다. 다만 최종 수입은 관찰할 수 있다. Y를 이 가게의 수입이라고 하자. 문제를 단순화하여 수입은 고수입 100의 고수입 또는 40의 저수입 둘 중 하나라고 하자.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경우 즉 근면할 경우 80%의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하며 20%의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경우 즉 태업할 경우 40%의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하며 60%의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한다. 근로자의 근로에는 정신적, 육체적 비용이 발생하며 이 비용을 X라 하자. 근로자가 근면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5이며 태업할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3이다. 사장과 근로자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은 내용을 알고 있다. 사장은 근로자의 근무 태도를 관찰할 수 없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현된 수입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한다. 구체적으로 고수입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에게 WH의 임금을 지불하며 저수입이 발생할 경우 WL의 임금을 지불한다. 단 WH와 WL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사장이 근로자에게 WH와 WL 값을 제한하며 즉 고수입이 발생했을 때 주는 임금과 저수입이 발생했을 때 주는 임금을 제한하며 근로자는 이를 수락할 수도 있고 거절하고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근로자가 이 가게에서 일할 경우 얻는 효용을 U라고 하면 U는 W, 즉 임금 빼기 X
그 노력 근로에 따른 비용입니다. U는 W 빼기 X이다. W는 임금을 나타내며 가계의 수입에 따라 WH 또는 WL 값을 가질 수 있다. 근로자는 다른 일을 할 경우, 이 가게가 아니라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경우 산만큼의 고정된 효용을 얻는다. 사장의 이윤은 가계의 수입에서 근로자에게 지불한 임금을 뺀 값이다. 즉 이윤을 파이라고 하면 파이는 Y 빼기 W이다. 근로자가 다른 곳에서 일할 경우 사장의 이윤은 0이라고 하자. 사장은 이윤의 기대값을 극대화하고자 하고 근로자는 효용의 기대값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다만 근로자가 이 가게에서 얻는 효용과 다른 일을 할 경우 얻는 효용이 동일하다면 이 가게에서 일한다고 가정하자. 또한 열심히 일하는 것과 태업하는 것의 효용이 동일하다면 열심히 일한다고 가정하자. 바를 참고하여 사장이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면서 사장 본인의 기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할 때 사장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윤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또한 이 경우 즉 사장의 기대 이윤을 극대화하는 WH와 WL의 다양한 조합 중 그 둘의 차 WH 빼기 WL 차가 최소가 되게 하는 WH와 WL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 문제가 굉장히 길죠. 그래서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을 보시면 사장이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일단 유도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근로자 입장에서 열심히 일할 경우에 얻는 효용이 열심히 일하지 않을 경우에 얻는 효용보다 더 높거나 최소한 같아야 열심히 일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열심히 일할 경우에 얻는 효용이 이 가게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일할 때 다른 일을 할 때 받는 효용보다도 최소한 같거나 더 높아야 되겠죠. 그래야 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조건을 한번 식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근면할 경우에 얻는 효용이 어떻게 되죠? 근로자가 근면할 경우에 얻는 효용은 확실하지 않죠? 가게 수입에 따라 달라지죠. 근로자는 가게에서 수입이 고수입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는 WH의 임금을 받게 되고 저수입이 발생할 경우 WL의 임금을 받게 되죠. 근로자가 근면할 경우 80%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합니다. 이 가게에 근로자가 근면할 경우 그 경우 근로자의 효용은 뭐죠? 일단 고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근로자는 WH를 받습니다. 사장으로부터. 그렇지만 근면에 따른 비용 여기서 보시면 U는 W 빼기 X죠. 근면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O라고 했죠. 그래서 WH 빼기 O만큼이 근로자가 열심히 일했는데 고수입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얻게 되는 효용입니다. 그 확률이 0.8이죠. 그래서 0.8을 곱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더라도 20%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합니다. 뭔가 다른 외적인 근로자의 근무 외적인 다른 영향으로 근로자가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도 20% 있는 거죠. 그 경우에 어쨌든 낮은 수입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장은 근로자에게 WL만큼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수입이 발생했지만 어쨌든 이 근로자는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그에 따른 비용은 O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근면했을 경우에 근로자의 효용입니다. 이 O는 똑같으니까 이 식을 간단히 정리하면 0.8 곱하기 WH 0.8 곱하기 WH 더하기 0.2 곱하기 WL 빼기 5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리고 근로자가 태업했을 경우에 효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태업할 경우 40% 확률로 태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외적인 어떤 좋은 환경으로 인해서 40%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40%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해서 WH만큼의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근로자의 효용은 W 빼기 X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 받게 되는 고수입이 발생했으니까 받게 되는 임금은 WH고 태업했으니까 근로에 따른 비용은 O가 아니라
3이죠. 더 낮죠. 일을 덜 열심히 했으니까 비용이 더 적은 거죠. 그리고 태업했을 경우에 60%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하죠. 그래서 60% 확률로 근로자의 효용은 W 빼기 X인데 저수입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WL 낮은 임금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태업에 따른 태업할 경우에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비용은 3이기 때문에 3을 빼준 만큼이 효용이 되는 거죠. 각각의 경우에. 그래서 이 식도 뭐 간단히 표현하면 빼기 3 뭐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로자가 사장이 이 근로자가 근면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려면 이 근면할 경우의 효용을 뭐 U 근면이라고 합시다. 이게 태업했을 경우에 얻는 효용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 열심히 일한다고 우리가 가정했으니까 뭐 최소한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식을 다시 그러니까 식을 이용해서 써보면 0.8 곱하기 WH 더하기 0.2 곱하기 WL 빼기 5는 0.4 곱하기 WH 더하기 0.6 곱하기 WL 빼기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그 이상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보면 WH와 WL을 왼쪽으로 넘기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5를 오른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5로 만들어주면 0.4 WH 빼기 0.2 빼기 0.6이니까 빼기 0.4 WL은 빼기 5가 넘어가서 더하기 5가 되니까 5 빼기 3 2 이상이다. 그래서 이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식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식이 뭐냐면 근면했을 경우에 효용이 이 가게 말고 다른 데서 일할 경우에 효용보다 더 커야 되겠죠. 크거나 최소한 같아야 되겠죠. 같으면 이 가게에서 일한다고 가정했으니까. 만약에 반대의 경우라면 땅가게 가서 일하겠죠. 그렇죠? 최소한 이 3만큼 다른 일을 할 때 얻는 효용 이상의 효용을 받을 수 있어야 이 가게에서 일하겠죠. 그래서 또 하나의 조건은 근면할 경우의 효용, 즉 0.8 WH 더하기 0.2 WL 빼기 5가 3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여기서 하겠습니다. 빼기 5를 오른쪽으로 넘기면 더하기 5가 되니까 이제 8 이상이어야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우리가 근로자에 대한 식을 구했습니다. 근로자가 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식들을 이제 우리가 두 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장의 기대 이윤을 구해 보겠습니다. 사장의 기대 이윤은 어떻게 되죠? 일단 이 두 조건이 만족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장이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면서 그래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만들면서 사장 본인의 기대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 80%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하고 20%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하죠. 그래서 사장 입장에서는 사장의 기대 이윤은 일단 80% 확률로 고수입이 발생합니다. 사장의 이유는 뭐죠? Y 빼기 W, 즉 수입 빼기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이죠. 고수입이 발생할 경우에는 수입은 100, 그리고 근로자에게는 고수입이 발생했으니까 WH만큼을 지불하겠죠. 그래서 80% 확률로 이 값이 사장의 기대 이윤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근로자가 열심히 일하는 경우에도 20% 확률로 저수입이 발생하죠. 그래서 그 경우에 사장의 이윤은 어떻게 되죠? 저수입이 40이었죠. 수입 빼기 저수입일 때는 근로자에게 WL만큼의 임금을 지불한다고 했으니까 이 40 빼기 WL이 저수입일 때의 사장의 이윤이고 그 확률이 0.2죠. 그래서 이게
이 식이 사장의 기대 이윤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보면 80 빼기 0.8 WH 더하기 8 맞죠? 빼기 0.2 WL 해서 88 빼기 0.8 WH 괄호로 묶었으니까 더하기 0.2 WL이 됩니다. 사장의 기대 이유는. 그래서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식이 어떻게 되죠? 이 식이 뭐죠? 여기는 두 번째 식이죠. 우리가 방금 근로자에 대해서 구했던. 그래서 이 식은 근로자가 이 가게에서 열심히 일하도록 유도하려면 이 식이 8 이상이어야 되죠. 88 빼기 이 식인데 이 식이 8 이상이면 사장의 기대 이유는 어떻게 되죠? 이 식이 가장 적을 때 8일 때는 88 빼기 8이어서 80인데 8보다 크면은 80보다 더 작아지죠. 그래서 이게 80 이하가 됩니다. 그죠? 80 이하가 되기 때문에 사장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이윤의 최대값은 기대 이윤의 최대값은 얼마죠? 8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우가 어떤 경우죠? 이 식이 정확히 8인 경우죠. 이 식이 8 이상이어야 되는데 8보다 더 많이 주진 않겠죠? 왜냐하면 정확히 8이어도 이 식이 정확히 8이어도 사장이 원하는 대로 이 근로자를 이 가게에서 일하도록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장 입장에서는 이 WH나 WL을 더 높이진 않겠죠. 이 식이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낮은 임금을 지불하려고 하겠죠. 사장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사장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불하는 임금은 비용이니까. 그죠?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하겠죠. 그래서 사장의 기대 이윤이 극대화될 때는 이 아까 구했던 이 두 번째 부등식이 정확히 등으로 성립될 때입니다. 이거보다 필요 이상으로 많이 주진 않겠죠. 근로자에게. 본인의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이때 이게 8일 때 기대 이윤의 최대값, 기대 이윤이 최대값을 가지면 그 값이 이제 8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첫 번째 구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이 문제에서는 이 값을 만족하는 WH와 WL의 조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는 뭐 생략하겠지만 우리가 근로자에 대해서 구했던 이 두 부등식을 그래프로 예를 들어서 WL, WL을 한 축, WH를 또 나머지 축, 다른 축으로 해서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 영역이 있고,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면서 0.8 WH 더하기 0.2 WL이 8인 WH와 WL의 조합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둘의 차가 최소가 되게 하는 WH와 WL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했던 이 첫 번째 식 0.4 WH 빼기 0.4 WL은 2 이상이다. 이 식을 다시 쓰면 아까 우리가 구했던 식을 다시 써보면 양변을 0.4로 나누면 WH 빼기 WL은 5 이상이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방금 이 문제에서 이 WH와 WL의 차가 최소가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하면서 이 차가 최소가 되려면 이게 5일 때겠죠. 5. 정확히 5일 때. 그래서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보시면 여기서 WH는 5 더하기 WL이죠.
그래서 이 값을 여기 WH에 대입해 보면 0.8 곱하기 5 더하기 WL 더하기 0.2 곱하기 WL은 8이니까 여기서 4 더하기 0.8 WL 더하기 0.2 WL은 8. 그래서 0.2 더하기 0.8은 1이니까 WL은 8, 4가 넘어가면 8 빼기 4에서 4가 됩니다. WL은 4가 되고 WH는 5 더하기 WL이니까 9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 마지막 부분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의 정답을 이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문제를 이제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인문 사회계 2 2번 문항에 대한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